오미크론 변이 확산 영향 등으로 어젯밤 9시까지 전국에서 9,200여 명이 새로 코로나19에 감염된 걸로 집계됐습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발표될 국내 신규 확진자는 처음으로 10,000명대를 기록할 걸로 예상됩니다. 오늘부터 재택치료자 격리 기간이 기존 10일에서 7일로 단축됩니다. 이와 함께 오늘부터 광주와 경기 평택을 비롯한 오미크론 우세화 지역 4곳에선 새로운 진단검사 체계가 시행됩니다. 광주 신축 아파트 붕괴 현장에서 첫 실종자를 수습한 지 11일 만에 실종된 작업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오늘부터 입건한 공사 관계자들을 소환할 예정입니다. YTN 대선 여론조사 결과 다자 대결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오차 범위 밖에서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야권 단일 후보 관련 조사에선 윤석열 후보가 적합도와 경쟁력 모두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에 크게 앞서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크라이나 위기로 러시아와 서방 간 군사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에 인접한 부대에 훈련 개시 명령을 내렸습니다. 우리 정부는 우크라이나 15개 주 교민에게 출국을 권고했고 미국은 독일과 러시아 간 직통 가스관 중단을 전제로 대책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오늘도 추위가 주춤하면서 비교적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중국발 스모그 유입 영향으로 수도권 등 서쪽 지방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이 예상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1월 26일 굿모닝 YTN 시작합니다. 네, 오늘도 코로나19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오늘 발표될 확진자가 처음으로 10,000명을 넘어설 걸로 예상됩니다. 네, 상황이 악화하면 다음 달 말에는 3만 명에서 또 많게는 5만 명까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승재 기자입니다. 어제 0시부터 밤 9시까지 전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9,218명. 수도권에서 5,109명이 발생해 55%를, 비수도권에서 4,109명이 발생해 45%를 차지했습니다.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9,000명대를 기록한 것은 지난 2020년 1월 20일 첫 환자가 나온 이후 처음입니다. 밤 9시 기준으로 보면 그제보다는 1,781명 많고 1주 전보다 4,300여 명, 2주 전보다는 무려 5,400여 명 많습니다. 자정까지 숫자를 고려한다면 오늘 오전에 발표될 어제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10,000명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9일 0시 기준으로 5,804명이었으니 일주일 만에 약 2배로 증가하게 됐습니다. 이달 중 하루 10,000명대 신규 확진자가 나올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예측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전파율이 델타 변이의 2.5배라고 가정하면 다음 달 중순이면 신규 확진자가 15,000여 명에서 21,000여 명 사이로 예측됩니다. 또 다음 달 말이면 31,000여 명에서 52,000여 명에까지 이를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달 말 유행 규모가 이미 당국의 예상치를 넘은 것을 고려한다면 다음 달 유행 규모는 이러한 예측을 넘어설 가능성이 큽니다. YTN 김승재입니다. 전해드린 것처럼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되면서 확진자 증가는 당분간 불가피할 걸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오미크론 대응체계 전국 확대는 설 연휴 이후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보도에 이동우 기자입니다.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되면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8,000명대에 진입하며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일주일 전과 비교하면 4,500여 명, 2주일 전보다는 5,400여 명 많은 수치로 단기간에 2배 정도 급증한 것입니다. 방역당국과 전문가들은 오미크론이 델타를 대체하면서 당분간 확진자 증가는 불가피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재생산 지수 같은 경우도 0.92에서 1.18로 좀 일주일 만에 이게 많이 올라가고 있고 이런 추세 자체가 꺾일 상황이 아직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확진자 수 증가는 어느 정도는 예측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당국은 오미크론이 앞으로 2, 3주 혹은 2월 내에 점유율이 90% 이상인 지배종이 될 것이라면서 다음 달 하루 확진자는 2, 3만 명이나 그 이상도 가능하다고 전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부터는 광주, 전남, 평택, 안성 지역에서 우선 오미크론 대응 체계가 가동됩니다.
이 지역에서는 60세 이상 고령층 등 고위험군만 PCR 검사를 시행하며 나머지는 신속 강원 검사 등에서 양성이 나와야만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호흡기 전담 클리닉에서 코로나19 검사와 치료를 담당하며 동네 병의원의 참여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오미크론 대응 체계의 전국 확대는 설 이후인 다음 달 초쯤 시행될 예정입니다. 진단 검사 체계의 전환은 국민의 불편을 좀 초래할 수도 있고요. 또 저위험군 진단은 다소 느슨해지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전환 시기는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미크론이 지배종으로 전환되는 한 달 동안 최대한 완만하고 부드럽게 위기를 넘겨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며 특히 이번 설 연휴에 이동과 접촉을 자제해달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최근 상대적으로 백신 접종률이 낮은 18살 이하 확진자 비중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도 교육부는 정상 등교 추진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라 당장 이번 주부터 개학이 시작되는 학교를 중심으로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영원 기자입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델타를 대체해 우세종이 되면서 확산세가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확진자 급증에도 위중증 환자는 줄었는데 60살 이상 고령층 비중이 7%대로 감소한 영향입니다. 3차 접종률이 80%를 훌쩍 넘긴 고령층과 달리 1, 2차 접종이 진행 중인 18살 이하 소아 청소년의 확진 비중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 18세 이하 청소년 확진자 비중이 29.2%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오미크론 확산으로 소아 청소년 확진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측되지만 다음 달 학사 운영 방안 발표를 앞둔 교육부는 현재 정상 등교 추진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2022년을 확실한 교육 회복의 한 해로 만들겠습니다. 정상적인 등교와 교육 활동이 재개되는 학교의 일상 회복과 교육 결손을 치유하는 학생의 교육 회복. 당장 이번 주부터 전국 초등학교 중 840곳, 중학교 151곳, 고등학교 198곳이 개학을 앞두고 있습니다. 서울만 놓고 보면 초중고의 31%에 달하고 설 연휴 이후 다음 달 4일까지는 절반 넘게 개학을 하게 됩니다. 교육 결손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대면 수업을 가급적이면 하는 방향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유증상자의 교내 유입을 막을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접촉의 강도를 줄이기 위해서 이동 수업을 줄이거나 학교 내 학급 내 밀집도를 줄이는 정책들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학교 집단 감염에 대한 학부모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는 거듭 백신 접종을 당부했습니다. 노래, 관악기 등 일부 학원과 식당, 카페 등에 대한 청소년 방역 패스가 오는 3월부터 시행되는 만큼 그 전에 접종을 마쳐달라고 강조한 겁니다. 불가피하게 접종할 수 없다면 KF80 이상 마스크를 쓰고 손 씻기를 일상화해야 오미크론 감염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투약 대상을 50살로 낮추는 걸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총리는 정부 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까지 투약했던 200여 분은 확실하게 효과가 있었고 투약하면 위중증으로 안 간다는 것은 확실하게 드러났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확산과 관련해서는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나라는 고위험군의 3차 접종률이 워낙 높다며 일본처럼 몇백 배 뛰는 일은 없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가 오미크론용 백신 임상시험을 시작했습니다. 네, 3월 출시 계획을 지킬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호준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백신을 공동 개발해온 미국의 화이자와 독일의 바이오엔테크가 2주 전부터 생산을 시작한 오미크론용 백신을 1,420명에게 접종하는 임상시험에 착수했습니다. 1, 2차 접종자와 부스터샷까지 맞은 사람, 그리고 미접종자 등 3그룹에 오미크론용 백신을 접종해 안전성과 효능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오미크론을 델타 등 이전의 변이와 같은 수준으로 예방하고 효과를 오래 지속시키는 것이 새 백신의 목표입니다. 바이오엔테크는 당국 승인이 나면 3월까지 시장에 오미크론 백신을 공급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어 임상시험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한두 달 뒤 접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에서는 오미크론의 위험성이 낮다고 보고 방역 조치를 대폭 완화하는 움직임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덴마크 정부는 금년간 모든 코로나19 방역 조치 해제를 발표할 것이라고 현지 일간지 윌란스 포스텐이 보도했습니다. 인구 583만 명인 덴마크의 하루 확진자는 4만 명이 넘지만 중환자는 급속히 줄어 43명에 불과합니다. 인구 1,700만 명인 네덜란드도 하루 확진자는 5만 명이 넘지만 중환자가 200명대로 줄자 식당, 술집, 극장문까지 닫았던 봉쇄 조치를 대폭 완화했습니다. As countries go through the enormous surge in numbers of cases of Omicron, and then once they saturate the population, then I anticipate that in all of these places we'll see a similar very rapid drop in numbers of cases. 전문가들은 그러나 코로나의 완전한 종식보다는 위드 코로나가 미래의 일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지금은 마스크 쓰기 등 기본 수칙을 계속 지켜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호준석입니다. 네,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어린이 뮤지컬이 공연 당일 출연진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사실을 알고도 그대로 공연을 강행했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네, 백신 접종률이 낮은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대면 공연이어서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현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 9일 대구에서 열린 뮤지컬 공연 모습입니다. 알록달록한 옷을 입은 출연자와 인형탈을 쓴 배우들이 아이들 눈길을 끕니다. 장난감 소개 방송으로 유튜브에서 아이들에게 큰 인기를 끈 캐리TV 장난감 친구들에서 기획한 공연입니다. 그런데 이 뮤지컬에 출연하는 배우 한 명이 공연 당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전날까지 무대에서 동료들과 함께 연습하며 합을 맞추던 댄서였는데 공연 직전에 확진 판정을 받은 겁니다. 하지만 주최 측은 이런 사실을 숨긴 채 확진자를 뺀 나머지 출연자 10여 명만 무대에 서게 하는 방식으로 이틀 동안 예정된 공연을 그대로 진행했습니다. 8일 오전에 그 출연진 한 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나 봐요. 아, 진짜요? 이거는 처음 알다 보니까 되게 충격적이네요. 공연은 매주 토요일, 일요일마다 하루 3번씩 진행됐고 관객은 수백 명씩 입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백신 접종률이 낮은 어린이 관객을 대상으로 한 공연이었던 만큼 자칫 아동 집단 감염으로 번질 수도 있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공연이 계속 흘러가고 있다는 좀 큰 문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접종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더 위험하거든요. 주최 측은 A씨를 곧바로 자가격리했고 추가 확진자도 없었던 만큼 공연을 진행하는 데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방역 지침에 따라 확진자가 발생한 사업장은 먼저 접촉한 적 있는 사람을 별도의 격리 장소로 옮기고 보건소 판단을 기다리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확진자가 너무 많다 보면 이렇게 일찍 알 수가 없는 상황도 생기잖아요. 그러면 먼저 알고 계신다 하면 관련 접촉하신 분들은 검사를 먼저 하시는 게. 관할 보건소는 YTN 취재가 시작될 때까지 뮤지컬 출연진이 확진된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보건소 측은 공연을 주최한 업체와 공연장 측에 연락을 취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방역 조치에 문제가 없었는지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네, 이번엔 대선 여론조사 소식 전해드립니다. 후보 5명이 대결할 경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민주당 이재명 후보에게 오차 범위 밖에서 우세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야권 단일화에선 적합도와 경쟁력 모두 윤 후보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를 크게 앞섰습니다. 먼저 김승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40여일밖에 남지 않은 3구 대선에서 대통령 후보 누구에게 투표할지 물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44.7%, 이재명 후보가 35.6%로 윤 후보가 9.1%포인트 차이 오차범위 밖에서 이 후보를 앞섰습니다. 2주 전 조사에서 윤 후보가 오차범위 안에서 이긴다는 결과보다 차이가 더 벌어진 겁니다. 안철수 후보는 지난 조사보다 다소 떨어진 9.8%였고
심상정 후보가 3.9%, 김동연 후보가 0.3%로 뒤를 이었습니다. 세대별로 보면 20대와 60대 이상에서 윤 후보가 절반 이상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고 이 후보는 40대에서 50% 이상의 지지율을 보였습니다. 30대에선 윤 후보, 50대에선 이 후보가 앞섰지만 그 차이는 크지 않았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윤 후보가 전라도와 제주를 빼고는 모두 이 후보를 따돌렸는데 전통 텃밭인 TK 지역 외에도 서울과 강원에서 윤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이 후보보다 20%포인트 이상 높았습니다. 지지 여부와 상관없이 당선될 가능성이 누가 가장 높은지 물었더니 윤 후보가 48.4%, 이 후보가 42.4%로 윤 후보가 오차범위 안에서 우위를 보였습니다. 이번엔 야권 단일 후보를 가정해 누구에게 투표할지 물었습니다. 윤 후보가 나오면 이 후보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은 지지율을 보였는데 지난 조사보다 격차가 더 벌어졌고 안 후보가 나설 경우에도 이 후보보다 7%포인트 이상 앞선다는 결과가 나왔지만 지난 조사보다는 차이가 다소 줄었습니다. 야권 단일 후보 적합도에선 윤 후보가 안 후보를 11%포인트 앞섰습니다. 지난 조사에선 안 후보가 윤 후보를 오차범위 안에서 이겼는데 이번엔 역전된 겁니다. 이 후보에 맞설 단일 후보 경쟁력에 대한 질문에서도 윤 후보가 안 후보를 14.3%포인트 큰 폭으로 따돌리며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네, 여론은 김건희 씨의 통화 녹취보다 이재명 후보의 욕설 논란에 더 부정적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보게 될 TV토론은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보다 잘할 거라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후보 선택에 영향을 주지 않을 거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어서 권민석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서울의 소리와 7시간 통화에서 한 발언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형수 욕설 논란이 각 후보를 지지하는 데 어떤 영향을 줬는지 각각 물었습니다. 응답자의 44.5%가 미투 폄훼와 무속 논란을 부추긴 김건희 씨 발언이 윤석열 후보 지지에 부정적 영향을 줬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 발언이 윤 후보 지지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도 20% 가까이 됐습니다. 특히 다른 세대와 달리 20대 이하에서 긍정과 부정 반응이 엇비슷하게 집계됐습니다. 반면 이 후보의 욕설 논란이 지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은 50.3%로 김 씨 발언에 대한 부정적 인식보다 5.8%포인트 높았습니다. 모든 연령에서 부정적 인식이 압도적이었는데 20대가 이 후보 욕설을 가장 부정적으로 받아들인 점이 김건희 씨 상황과 대비됩니다. 두 후보의 TV토론 결과는 행정 방송 경험이 많은 이 후보 우세를 예상한 응답이 54.2%로 과반이었고 윤 후보가 잘할 거란 답은 31.8%였습니다. 하지만 TV토론이 후보 선택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거란 반응이 영향을 줄 거란 응답을 근소하게 앞서는 등 TV토론이 대선 레이스의 마지막 변수가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텔레비전 토론이 주요 후보들 간의 정책과 비전의 차이를 실시간으로 처음으로 직접 비교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관심이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아울러 선거 초반 판세를 결정하는 데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39.7%로 직전 조사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YTN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8명을 대상으로 무선 가상번호와 유선 RDD를 이용해 진행됐고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재보궐선거에서 서울 종로를 포함해 지역구 3곳에 후보를 내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송영길 대표는 다음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재명 후보 지지율을 박스권에서 탈출시키기 위한 쇄신안으로 보입니다. 나연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예정이 없던 긴급 기자회견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
백이종군부터 선언했습니다. 586 세대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젊은 청년 정치인들에게 양보하겠다는 겁니다. 선배가 된 우리는 이제 다시 광야로 나설 때입니다. 저 자신부터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이재명 정부 탄생의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이와 함께 동일지역구 연속 3선 초과 금지를 제도화하고 서울 종로와 경기 안성, 청주 상당 3곳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겠다는 약속을 함께 내놨습니다. 윤미향, 이상직, 박덕흠 의원의 제명안을 신속히 처리하겠다며 야당의 동참도 촉구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30%대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상황에서 고강도 인적 쇄신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풀이됩니다. 우리 국민들께는 이런 우리의 결단이나 의지가 좀 전달되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세계 지역구 무공천 방침에 대해서는 당 지도부에서 일부 이견도 있었지만 사실상 추인을 결정했습니다. 당 정당혁신추진위원회와 초재선 의원들은 송 대표의 결단이 변화의 기폭제가 되길 바란다고 기대했습니다. 혁신위는 더불어민주당의 혁신을 위한 변화의 결단을 지지하며 송영길 당대표님께 감사드립니다. 대표적 586 주자인 우상호 의원은 자신과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역시 앞서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걸 상기하며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힘을 실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586 의원들 사이에서는 이미 선대위 개편 과정에서 이선 후퇴했는데 총선까지 불출마해야 하느냐고 반문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차기 대권 도전 의사를 내비친 송 대표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게 의미 있느냐? 차기 당직과 지방선거 불출마까지 선언해야 인적쇄신에 의미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돼 586 용퇴론 반향이 얼마나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특히 3선 초과 연임 금지 조항은 위헌의 소지가 있고 야당과의 교감도 필요한 만큼 실제 제도화로 이어지긴 힘들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송영길 대표의 결단이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을 당길 동아줄이 될지 집권 여당의 위기감을 드러낸 사례로 그칠지는 설 연휴를 전후한 민심에서 판가름 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나연수입니다. 여당 대표 결단에 국민의힘은 진정성의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복잡해진 공천 전략에 안으로는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박석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민주당 송영길 대표의 불출마 무공천 발표의 진정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선거에 임박해가지고 이런 전격적인 이런 발표를 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 진정성이나 이런 것들을 판단하실 것이 아닌가. 윤미향 의원 제명안 처리에 대해서도 철저히 사과하고 윤미향 방지법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게 우선이라고 맞받아쳤습니다. 국민의힘은 정치 쇄신을 하려면 대장동 특검부터 받으라며 이재명 후보를 압박했습니다. 정치 쇄신하겠다면서 특검부터 안 받고 뭔 생뚱맞게 자다가 봉상도 되는 소리지 그게. 그거 처리하면 되지 왜 그걸 갑자기 그걸 끄집어내요? 겉으로는 공세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복잡해진 공천셈법에 긴장감이 높아진 분위기입니다. 민주당 후보가 나오지 않을 서울 종로와 청주 상당, 경기 안성에서의 당선 확률은 높아졌지만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내부 갈등이 재현된다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후보 단일화나 연대라는 경우의 수도 따져봐야 할 문제입니다. 우리 국민들의 뜻이 어떤 것인지를 저희들이 충분히 들어서 반영한 해서 공천 결정을 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정의당은 민주당의 무공천은 당연하다고 평가절하했지만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자를 공천했던 역사적 거울을 뒤늦게 바로잡은 것일 뿐 이번 결정이 민주당의 면죄부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지적합니다. 이미 종로 재보선 후보를 확정한 상황이라 민주당의 측면 지원 여부를 신경 쓰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당은 한 발 나아가 국민의힘도 귀책 사유가 있는 곳에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며 거대 양당을 한데 묶어 공격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국민의힘도 본인들의 잘못으로 생긴 재보궐선거에는 후보를 내지 말아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서 홍준표 의원과 공천 문제로 파열음이 일면서 원팀 구성이 불투명해진 국민의힘으로선 민주당이 내놓은 새 신안을 두고 셈법이 더욱 복잡해지는 모습입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네, 포털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를 검색했습니다. 네, 본인이 찍은 걸로 보이는 사진이 있고요. 네, 전시 기획자라고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소속과 경력에는 주식회사 코바나 대표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논란이 됐던 경력은 대부분 올리지 않았습니다. 학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보시면 전체적으로 비교적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네, 다음 작품 활동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지금까지 했던 전시회들을 정리를 해놨습니다. 네, 배우자를 포함해서 가족관계까지 뜨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프로필이 올라온 게 이틀 전입니다. 이제 공개 활동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침에 뭐 기사를 보고 제가 여기 올라오기 전에 제 그 아내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이거를 네이버에서 그냥 올려준 거냐 아니면 직접 올린 거냐 했더니 본인이 직접 올렸는데 뭐 간단하게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좀 상세하게 올릴 생각이라고 그 얘기를 저도 지금 막 듣고 올라왔습니다. 네, 김건희 씨 개인적이든 캠프 차원이든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하는 건 7시간 통화 녹취에 대해 해명하는 겁니다. 일단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사과 입장을 밝힐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양수 수석 대변인은 통화 녹음에 대한 의혹 제기와 보도가 마무리되면 사과의 의미를 담은 정확한 입장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시기는 정확하지 않지만 이른바 밥상머리 민심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선대본부에서는 설 연휴 이전이 돼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경력 논란 때처럼 김건희 씨가 직접 사과하는 방안도 논의되곤 있지만 입장문만 내고 공개 행보에 나설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긴축 속도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가 시작한 가운데 뉴욕 증시가 이틀째 극심한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제부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원배 기자. 네, 국제부입니다. 네, 뉴욕 증시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네, 미국 연준의 긴축 속도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가 우리 시각으로 내일 새벽 끝날 예정인 가운데 뉴욕 증시가 이틀째 극심한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장 마감을 10여 분가량 남겨놓은 이 시각 현재 뉴욕 증시의 다우지수는 23포인트 0.07% 상승한 34,387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우지수는 장 초반 한때 800포인트 이상 약 2.4%가 급락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반등하기 시작해 낙폭을 모두 회복하고 상승세로 반전했습니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500 지수는 33포인트 0.76% 떨어진 4,374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500 지수도 장 초반 한때 약 2.8%가 급락했으나 이후 반등하며 낙폭을 대부분 회복했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217포인트 1.57% 급락한 13,637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나스닥 지수도 장중 한때 약 3.2%가 폭락했지만 이후 반등하며 낙폭을 줄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올해 한국 경제가 3% 성장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석 달 전보다 전망치를 낮춘 건데요. 세계 경제도 오미크론 확산과 높은 인플레이션 등으로 성장이 둔화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대부분 국가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오미크론 확산과 공급망 차질, 예상보다 높은 인플레이션 등 주요 리스크가 커지며 하방 위험이 커졌다고 IMF는 진단했습니다. 한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은 지난해 10월 전망 때보다 0.3%포인트 하락한 3.0%가 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내년엔 2.9%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앞서 정부는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을 3.1%, 한국은행은 3.0%, S&P는 2.7%로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첫 대외경제 장관 회의를 열고 대외 환경의
변동성과 불균형이 커질 가능성에 주목했습니다. 글로벌 인플레, 통화정책 정상화, G2의 성장 둔화,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발 지정학적 리스크 등 리스크 요인 등으로 특히 변동성 확대가 우려됩니다. IMF는 올해 세계 경제는 4.4%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석 달 전 전망대보다 0.5%포인트 낮췄습니다. 미국 통화정책 정상화의 파급 효과, 중국 경제의 추가 둔화 가능성, 임금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 등을 주요 리스크로 거론했습니다. 미국의 성장률 전망을 비교적 큰 폭으로 낮춘 가운데 중국은 0.8%, 유로존은 0.4%씩 기존 전망대보다 떨어질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주요국 가운데 일본과 인도의 성장률 전망은 상향 조정했습니다. IMF는 저소득 국가에 대한 백신 공급과 코로나 재확산 시 취약계층 지원 재강화, 지속 가능한 중기재정 운영 계획 마련을 권고했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네, 우크라이나 위기로 러시아와 서방 간 군사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에 인접한 부대들의 훈련 개시 명령을 내렸습니다. 인테르팍스 통신은 러시아 남서부 지역의 남부 군관구 사령관 알렉산드로 드보르니코프가 현지 시간 24일 산하 부대들의 훈련 명령을 내렸다면서 6천 명 이상의 병력이 훈련에 투입된다고 전했습니다. 이 남부 군관부 공보실은 남서부 볼고그라다주, 로스토프주, 크라스노다르주, 크림반도 등의 훈련장에서 실시된 훈련에는 60대 이상의 항공 장비가 투입될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네, 외교부가 러시아의 침공 가능성으로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대한 여행 경보를 총 4단계 중 2번째로 높은 3단계 출국 권고로 높였습니다. 수도인 키예프와 분쟁 지역인 크림반도와 돈바스 지역 등 우크라이나 25개 주 가운데 15개 주가 3단계 경보 지역에 포함됐습니다. 외교부는 해당 지역 체류 국민은 기묘한 용무가 아니면 가급적 빨리 안전한 지역으로 출국하라고 촉구하고 비해당 지역의 국민도 상황의 가변성을 고려해 안전한 지역으로의 출국을 권고했습니다. 광주 신축 아파트 붕괴 현장에서 실종된 작업자의 것으로 보이는 흔적이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첫 번째 작업자의 시신이 수습된 지 열하루 만입니다. 이강진 기자입니다. 지난 11일 사고가 발생한 지 2주째인 어제 오후 5시 반쯤 실종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핏자국과 작업복이 발견됐습니다. 내시경 카메라를 투입한 끝에 오후 6시 40분쯤 정확한 실체를 확인했습니다. 지난 14일 실종자 6명 가운데 1명이 사망한 상태로 수습된 지 열하루 만입니다. 실종자 신원을 밝혀낼 단서는 아직 확보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람으로 추정되는 물건이 발견됐다는 뜻입니다. 자세한 것은 좀 더 구조 작업을 진행해야만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업자의 흔적이 발견된 곳은 건물 27층의 2호실 위쪽으로 앞서 소방구조견과 경찰 탐색견이 특이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27층 거실과 안방의 천장이면서 28층의 바닥인 곳인데 콘크리트와 철근 잔해가 내려앉아 있어 접근조차 쉽지 않습니다. 잔해물이 겹겹이 쌓여 있어서 힐이 많이 시간이 많이 소요될 걸로 추정됩니다. 이에 따라 철근을 잘라내고 진입로를 확보하는 등 사전 작업을 마친 뒤에야 본격적인 구조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강진입니다. 대장동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른바 50억 클럽설에 연루된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해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받은 50억 원에 알선 소재는 물론 뇌물 혐의도 적용했고 남욱 변호사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5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추가로 적용됐습니다. 오철희 기자입니다. 새벽까지 곽상도 전 의원을 상대로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인 검찰이 만 하루도 지나지 않아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난달 1일 첫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55일 만입니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사업자 공모 당시 하나은행 측에 영향력을 행사해 화천대유와의 컨소시엄을 성사시키고 아들을 통해 50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알선수재 혐의를 소명하지 못해 영장이 기각됐는데 이번엔 대가관계가 핵심인 뇌물 혐의까지 추가해 적용했습니다. 보강 수사를 거쳐 첫 구속영장에 특정하지 못했던 알선 상대방 역시 구체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6년 4월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가 건넨 5천만 원 역시 불법 정치자금이라고 보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곽 전 의원은 아들이 받은 50억 원과 자신은 무관하다는 입장입니다. 6년 전 남욱 변호사에게서 받은 5천만 원은 변호사 비용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시점도 총선 직후가 아니라 국회의원 예비후보 신분이었던 3월 1일이라고 했습니다. 정당하게 번 돈이고 검찰도 그걸 안다는 주장인데 언제 무슨 사건으로 남 변호사를 변호했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곽 전 의원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뒤 남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를 비롯한 화천대유 관계자들에게 정치 후원금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거는 그분들한테 여쭤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화천대유나 여기에 대해서 제가 뭔가를 한 게 지금 아직까지 다 찾아보셨다면서요. 제가 뭔가 한 게 없습니다. 곽 전 의원의 구속영장 심사는 내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YTN 우철입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성남시장 재직 당시 성남시와 두산그룹 사이의 특혜 의혹과 관련한 특검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성남시가 두산그룹이 매입한 3,005평의 병원 부지를 상업용지로 용도 변경하고 기부 체납 비율을 10%로 낮춰 특혜를 몰아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밝혔습니다. 기업형 브로커 조직이 개입해서 환자를 병원에 알선하고 보험금을 챙겨주는 사기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네, 특히 비급여 항목 보장이 많은 실손보험이 주요 범죄의 대상인데요. 적발되면 보험 소비자들도 공범으로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강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의원에서 진료받은 뒤 A씨가 보험사에 낸 서류입니다. 재활치료를 위해 용내환이라는 이름의 한약 240만 원어치를 처방받았다고 썼습니다. 하지만 실제 한의원에서 처방받은 건 몸보신을 위한 공진단. 보험 대상이 아닌 보신제를 처방받고도 브로커를 통해 허위 서류를 받아 실손보험금을 타낸 겁니다. 한 안과는 브로커가 알선한 환자들에게 백내장 수술을 한 뒤 통원 치료를 입원으로 조작하는 등 허위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환자들은 1억 원 넘는 건강 실손보험금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번 이제 연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후에는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을 굉장히 더 조심하고 있고. 이처럼 브로커 조직이 개입한 보험 사기가 그치질 않고 있습니다. 브로커 조직은 대부분 합법적인 기업 활동을 가장해 SNS 등을 통해 환자들을 모집합니다. 병원은 환자를 소개받아 돈을 벌고 환자는 허위 서류로 보험금을 타고 브로커는 병원에서 알선비를 받는 구조입니다. 이런 보험 사기에 가담하면 의사와 브로커뿐 아니라 보험 소비자들도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고의성이 없었다 해도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려워 소비자주의가 필요합니다. 환자 유인, 알선에 동조해 금전적 이익을 받거나 소개비를 주겠다는 권유에 넘어갔다간 큰 코 다칠 수 있습니다. 또 보험금을 청구할 때 실제 진료 내용과 다른 항목이 있는지, 진료비는 정확한지 따져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보험 사기는 실손 의료보험뿐 아니라 공영보험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금감원은 소비자주의보를 발령하고 조사와 적발을 더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오늘도 추위는 주춤하는 모습입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1.1도로 크게 춥진 않은데요. 다만 오늘은 초미세먼지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재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43 마이크로그램으로 이 정도면 평소의 2배 수준인데요. 오늘 외출하실 때는 반드시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풍이 불어들면서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수도권을 비롯한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호흡기 질환자와 노약자는 장시간 외출을 자제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까지는 예년보다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1.1도, 대전 1.9도, 광주 2.6도, 부산은 3.5도로 예년 기온을 2에서 7도가량 웃돌고 있습니다. 낮 기온도 어제만큼 올라 포근함이 감돌겠습니다. 서울 5도, 대전과 광주 8도, 부산은 11도가 예상됩니다.
설 연휴가 시작되는 주말부터는 예년보다 조금 추워지겠고 휴일에는 영동과 경남, 제주도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이후 설날 당일에는 큰 추위 없이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현재 내륙 곳곳에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낮 동안에도 연무로 남아있을 것으로 보이니까요.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에서 YTN 윤수빈입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 영향 등으로 오늘 0시 기준으로 발표될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처음으로 10,000대를 기록할 걸로 보입니다. 오늘부터 재택치료자 격리 기간이 열흘에서 일주일로 단축되고 광주와 경기 평택 등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된 지역 4곳에선 새로운 진단검사 체계가 시행됩니다. YTN 대선 여론조사 결과 다자대결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오차 범위 밖에서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야권 단일 후보 관련 조사에선 윤석열 후보가 적합도와 경쟁력 모두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에 크게 앞서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크라이나 위기로 러시아와 서방 간 군사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에 인접한 부대에 훈련 개시 명령을 내렸습니다. 우리 정부는 교민 출국을 권고했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러시아가 침공하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직접 제재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이틀 일정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정례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연준의 긴축 가속화 우려와 우크라이나 위기 고조 속에 뉴욕 증시는 이틀째 극심한 변동성을 나타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어제 하루 코로나19 확진자가 9,000명을 넘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 집계에 따르면 어제 0시부터 밤 9시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확진자는 모두 9,21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뒤 최다 수치로 자정까지 집계되는 환자를 포함하면 오늘 발표될 확진자 수는 10,000명을 넘을 걸로 예상됩니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에서 5,100여 명, 비수도권에서 4,100여 명이 확진되는 등 수도권의 새 확진자가 전체의 절반을 넘었습니다. 전파력이 높은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하면서 방역당국은 다음 달 중순에는 하루 확진자 수가 2만 명을 넘고 같은 달 말에는 최대 5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확진자가 늘면서 재택치료 환자와 그 비중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부터 백신 접종을 완료한 경우 격리 기간을 열흘에서 일주일로 단축합니다. 홍주혜 기자입니다. 현재 재택치료 중인 환자는 32,500여 명, 최대 관리 가능 인원의 절반 수준입니다. 정부는 그러나 오미크론 확산으로 무증상이나 경증 확진자가 쏟아지며 재택치료 환자도 폭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10일인 재택치료 기간을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3차 접종을 받았거나 2차 접종 후 14일이 지나고 90일이 되지 않았다면 7일만 격리하면 되고 미접종자는 추가로 3일간 외출하지 않고 자율 격리를 이어가야 합니다. 이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많은 사람들이 격리에 들어가게 되면 사회 기능이 돌아가지 않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확진자 수가 더 많이 늘어나게 되면 5일까지도 당기는 경우가 생겨요. 백신 접종 완료자는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가 돼도 격리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재택치료자를 최대 11만 명까지 관리할 수 있는 인프라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1월 말부터는 관리 의료기관을 400개 이상, 1월 23일 기준으로는 369개입니다. 400개 이상으로 확충해서 하루 확진자가 2만 명 이상 발생해도 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원활한 대면 진료를 위해 외래 진료센터는 90곳으로 늘릴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응급 상황이 아닌 경우엔 자차와 방역 택시를 우선 이용하도록 해서 구급차는 중증이나 응급의료 환자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게 할 방침입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네, 오늘부터 광주와 전남, 경기 평택과 안성 등 4곳에서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한 새로운 진단검사 체계가 우선 적용됩니다. 이들 지역에서는 60살 이상이나 밀접 접촉자 등 고위험군만 선별진료소에서 바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고위험군에 해당하지 않으면 자가검사 키트나 신속 항원 검사에서 양성이 확인돼야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인천에 있는 외국인 집단 거주지에서 방역 지침을 어기고 새벽까지 영업하던 유흥시설이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네, 이곳은 국내 오미크론 확산의 불씨가 됐던 지역이기도 해서 또 한 번 집단 감염이 발생하진 않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유대리 기자입니다. 테이블 위에 술과 안주들이 흩어져 있고 외국인 남녀가 마스크도 쓰지 않은 채 노래를 부릅니다. 지난 16일 새벽 인천 연수동에 있는 노래방 모습입니다. 영업 제한 시간을 넘겨 장사하던 이곳에 경찰이 들이닥쳐 업주와 종업원, 손님 등 28명을 붙잡았습니다. 단속에 걸린 건 이곳만이 아닙니다. 노래방에서 150m밖에 안 떨어진 이 술집도 영업 제한 시간을 어기고 새벽까지 영업을 하다가 며칠 전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당시 붙잡힌 업주와 종업원, 손님 등 8명이 모두 러시아나 우즈베키스탄 국적이었습니다. 적발된 두 업소는 모두 한방마을에 있습니다. 중앙아시아나 러시아 이주민 등 7,500여 명이 모여 사는 외국인 밀집 지역입니다. 지난달 본격화한 오미크론 변이 확산의 도화선이 된 곳이기도 합니다. 국내 첫 오미크론 변이 확진 환자였던 인천 숭이교회 목사 부부가 나이지리아에서 귀국할 당시 이곳에 살던 우즈베키스탄인이 차량을 태워주면서 처음 감염됐고 이후 가족을 포함해 10여 명이 잇따라 확진됐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지금도 여전히 불안감을 호소합니다. 새벽이건 뭐 아주 늦은 시간이건 3, 3호 다니는 사람들 보면 대부분 이제 좀 만취된 상태여서 방역 지침까지 위반을 하면서 다니다 보니까 많이 이제 걱정이 되고 있어요.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14%로 한 달여 만에 4배 이상 늘었지만 백신 접종률은 2차 80%, 3차 35%로 내국인에 많이 못 미치는 실정입니다. 이 때문에 방역당국은 외국인 접종률을 높이는 데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내에 거주하고 계신 외국인 여러분들은 3차 접종에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도 단속반을 꾸려 외국인 집단 거주지와 유흥시설을 점검하고 불법 체류자들이 3차 접종 뒤 자진 출국하면 범칙금과 입국 규제를 유예하는 등 백신 접종을 독려하기로 했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최근 확진자가 급증한 일본 정부는 전국 70%를 넘는 지역에 준긴급 사태를 발령했지만 뾰족한 대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도쿄 등 일부 지역은 며칠 안에 긴급 사태 발령 수준까지 상황이 악화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이경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주류가 된 이후 일본 내 감염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감염 확산 속도를 따라갈 수 없어 이미 의료 체제는 위기 상황입니다. 一般病床が満床になっていることに加え、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患者のために転用した個室も満床になるなど、医療機関の負担が大きくなっております。 일본 정부는 전국 34개 지역으로 준긴급 사태를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음식점 영업 단축과 인원 제한 등을 시행하게 되지만 오미크론 변이에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장은 준긴급사태 발령 효과는 낮지만 이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는 것도 사실이라고 속내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신규 감염자 수가 또다시 코로나 사태 이후 최다를 기록한 도쿄는 이미 긴급사태 발령 수준에 근접해 있습니다. 病床使用率 50% の段階で、緊急事態宣言発出の要請を検討するということにしておりますけれども 나고야 공업대 연구팀은 오는 29일쯤 도쿄의 병상 사용률이 50%를 넘어설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그러나 사회경제 활동에 막대한 부담이 될 긴급사태 발령만은 피하려는 기색이 역력합니다. 다음 달 상순 이번 감염의 정점을 지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규제 강화는 신중히 하겠다는 겁니다. すでに実施されている施策の効果を含め、今後の感染状況等最大限の警戒感を持って注視しつつ、都道府県知事や専門家と緊密に連携して対応してまいりたい。 무료 검사를 확대하겠다고 기시다 총리는 밝혔지만 인력 부족 등으로 차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검사 수요가 급증하면서 늘어난 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검사 없이 감염 여부를 진단할 수 있도록 방침을 변경했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저희가 며칠째 코로나19 국내 발생 2년을 맞아서 바이러스 앞에 무너진 대한민국 공공의료의 현실과 취약계층의 고통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지난 2년 동안 가장 큰 희생을 치렀고 또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큰 노인 요양시설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고한석 기자입니다. 2020년 2월 이른바 신천지발 감염이 요양원을 덮쳤습니다. 보건당국은 시설 봉쇄를 결정했고 노인들이 건물 안에 갇혔습니다. 2월 28일 그때는 오니까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겠다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못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그럼 저 안에 계신 어르신들 어떡하냐고. 그래서 제가 그냥 들어갔어요. 그녀가 마스크 한 장에 의지해 목숨을 걸고 들어간 이유는 코호트 격리의 끝이 비극이라는 걸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나이가 많은 분, 어르신들이 위험하고요. 기저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이 위험해요. 그 두 가지 위험이 겹쳐 있는데 심지어 감염 전파의 위험 요인까지 겹쳐 있어요. 공동생활을 하죠. 작은 공간에서, 협소한 공간에서. 그게 어딥니까? 그게 요양원, 요양병원, 제가 노인센터, 장애인시설 같은 곳들이라고요. 그래서 대유행의 불길은 대부분 요양시설을 타고 크게 번졌습니다. 고위험군이 모여있는 요양병원과 요양원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제때 분리되지 않아 감염 확산 가능성이 여전한 상태인데다 종사자들의 피로도도 높아지고 있다며 방역당국이 치료 병상을 빨리 확보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지난 2년간 요양시설은 외롭게 싸웠습니다. 근처에 있는 병원에 입원시켜달라고 사정사정해도 코로나 발생한 시설에는 계시는 분 입원 못 시킨다. 그래서 입원을 안 시켜주고. 중앙사고수습본부에 설치된 수도권 공동대응 상황실에서 병상을 지정해 줄 때까지 집에 머물러야 돼요. 거기 어르신들이 그 안에서 때로는 생명을 그 안에서 잃으시잖아요. 산소도 없는 곳에서 숨찬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즉 한국 K방역으로는 요양원, 요양병원을 구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급속한 고령화로 요양시설은 급증합니다. 돌봄 노동자들도 고령자가 많습니다. 노인복지가 대규모 시설에 의존하는 한 앞으로도 감염병의 가장 약한 고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확진자, 그다음에 확진될 수 있는 사람, 확진될 가능성이 없는 사람, 이렇게 세 그룹으로 나눈다면 이 세 그룹 중에 두 그룹은 바깥으로 나와야 돼요. 그 공간 안에서. 요양시설이 고립되지 않도록 감염의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도록 공공병원이 뒤를 받쳐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YTN 관석입니다. YTN의 대선 정기 여론조사에서 다자대결의 경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서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YTN이 리얼미터에 의뢰해서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18명을 대상으로 이번 대선에서 누구를 뽑을지 물었더니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44.7%, 이재명 후보가 35.6%를 기록했습니다. 2주 전 조사에서 윤 후보가 오차 범위 안에서 이긴다는 결과보다 차이가 더 벌어졌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9.8%, 심상정 후보가 3.9%, 김동연 후보가 0.3%로 뒤를 이었습니다. 세대별로 보면 20대와 60대 이상에선 윤 후보가, 40대에서 이 후보가 50% 이상의 지지를 받았고 30대에선 윤 후보, 50대에선 이 후보가 각각 앞섰지만 그 차이는 크지 않았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윤 후보가 전라도와 제주를 빼고는 모두 이 후보를 따돌렸는데 전통 텃밭인 TK 지역 외에도 서울과 강원에서 윤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이 후보보다 20%포인트 이상 높았습니다. 지지 여부와 상관없이 당선될 가능성으로는 윤 후보가 48.4%, 이 후보가 42.4%를 기록하면서 윤 후보가 오차 범위 안에서 우위를 보였습니다. 김건희 씨의 7시간 통화 녹취 발언과 관련해서는 윤석열 후보 지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응답은 44.5%,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은 19%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이재명 후보의 형수 욕설 논란이 이 후보 지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은 50.3%로 김 씨 발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보다 5.8%포인트 높았습니다.
또 응답자의 54.2%는 이재명 후보가 TV 토론을 잘할 거라고 봤고 윤석열 후보가 잘할 거라는 응답은 31.8%로 집계됐습니다. 다만 TV 토론이 후보 선택에 영향을 주지 않을 거라는 응답이 49.6%로 영향이 있다는 응답보다 1.2%포인트 높았습니다. 이번 조사는 YTN이 리얼미터에 의뢰해서 지난 24일부터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8명을 대상으로 무선 가상번호와 유선 RDD를 이용해 진행했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여야가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건희 씨 관련 의혹과 대장동 개발 의혹 수사 등을 놓고 격돌할 걸로 보입니다. 국회는 오늘 오전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출석한 가운데 현안 질의를 진행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배우자인 김건희 씨의 허위 이력과 도이치모터스 수사뿐 아니라 대장동 의혹에서 박영수 전 특검의 자금 흐름 등을 집중 질의할 계획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장동 개발 의혹과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 민주당 이재명 후보 관련 수사 상황을 추궁하면서 맞불을 놓을 걸로 예상됩니다.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설립하고 요양급여를 챙긴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장모 최모 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가 운영과 개설에 공모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김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선 후보의 장모 최모 씨는 요양병원을 불법 개설하고 요양급여 수십억 원을 수급한 혐의로 재작년 11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최 씨는 공모에 가담한 적 없다며 줄곧 무죄를 주장했지만 1심은 의료법 위반과 사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혔습니다. 1심은 최 씨가 계약부터 재단 설립에 크게 관여했고 이후 장비 구매와 자금 조달, 직원 채용에도 손을 댔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최 씨가 계약하기 전부터 다른 주범인 주모 씨가 동업자와 수익 배분과 법인 설립에 대한 협의를 한 점을 지적하며 공모를 입증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최 씨가 책임 면제 각서를 받은 건 주 씨 등이 벌인 다른 일에 자신이 법적 책임을 질까 우려한 걸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최 씨 사위가 행정원장으로 일하며 채용에 관여했다는 검찰 측 주장에 대해선 일부 면접에만 들어갔을 뿐이고 근무 기간도 석 달로 짧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처럼 주범들과의 공모가 인정되지 않으면서 최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3억 원 가까이 챙겼다는 사기 혐의도 무죄가 나왔습니다. 각 혐의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됐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게 항소심 재판부 설명입니다. 최 씨 측은 애초 일부 정치 세력의 윤석열 흔들기로 시작된 재판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무슨 정치인이 되고 중요한 사람이 되기 이전에 이미 존재했던 사건 기록을 그냥 순산으로 바라봤더라면 이 사건 그 진상은 오늘 재판부께서 판단하신 내용임을 그대로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최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기존 대법원 판결과도 배치되고 중요한 사실관계를 간과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즉각 상고의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최 씨 측 주장대로 의도적인 사건 왜곡이나 증거 은폐는 없었고 재판 과정에서 객관적 자료를 증거로 제출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결국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된 최 씨는 이와 별도로 통장 잔고 위조 혐의에 대한 항소심 재판도 진행 중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교육부가 국민대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김건희 씨의 겸임교수 임용과 박사학위 논문 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확인됐다며 국민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개훈이 기자입니다. 교육부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김건희 씨 관련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국민대에 대한 2차례 특정감사를 벌였습니다. 김건희 씨의 겸임교수 채용과 박사학위 수여 과정, 국민대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취득 경위 등 크게 3가지가 감사 대상입니다. 교육부 감사 결과 김 씨의 비전임 교원 임용과 학위 수여 과정에서 일부 부적정한 부분이 확인됐습니다. 먼저 김 씨의 박사학위 논문 심사 과정에서
심사위원으로 조 교수 이삭을 위촉해야 하는데 전임 강사 1인이 포함돼 논문 심사를 맡았습니다. 겸임 교수 임용 과정에서도 김 씨 등 2명이 같은 학교 출신이라는 이유로 규정과 달리 면접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또 지원서상 학력과 경력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됐는데도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국민대가 김 씨의 학력과 경력을 다시 검증하고 임용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교육부는 국민대 직원과 교수 13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를 요구하고 국민대에 대해서는 기관 경고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주가 조작 의혹이 불거진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비롯한 법인의 재산 관리가 부적정했던 것으로 판단하고 이 부분은 배임 횡령 의혹으로 수사 의뢰할 계획입니다. 한편 국민대는 표절 의혹을 받고 있는 김 씨 논문에 대한 검증을 진행 중이며 2월 15일까지 검증을 마칠 계획입니다. YTN 개운입니다. 네, 광주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를 수사하는 경찰이 오늘부터 이번 붕괴 사고에 관여한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합니다. 경찰은 콘크리트 타설 과정에 지지대인 동바리를 철거하고 또 역보를 무단으로 설치한 것이 이번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범한 기자입니다. 30층, 높이 120m 이상의 건축물을 새로 지으려면 해당 층 아래 3개 층에 동바리를 설치해야 합니다. 붕괴 사고가 난 광주 화정 아이파크의 경우 39층에서 콘크리트를 부었기 때문에 배관 설비 공간, 피트층을 포함해 38층과 37층이 해당합니다. 과연 무너졌던 부분이 충분히 안전성이 있는 그런 설계인지 일부 현재 무량판 구조를 사용함에 따라서 상당히 취약한 그런 구조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조사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데 경찰 조사 결과 38층은 사고 사흘 전, 37층은 열흘 전에 동바리를 없앤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아래층의 뒤이은 공사를 빨리 하기 위해 동바리를 빼낸 것이 붕괴 사고의 원인이 됐을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동바리 철거를 지시한 사람은 현대산업개발의 직원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의 조사와 국토교통부 등의 사고 원인 규명에도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이 다음으로 추정하는 원인은 무너진 201동에만 만들어진 슬래브 상단에 보인 역보 7개. 실제로 외벽은 그대로 서 있는데 폭삭 무너져 내린 곳은 무게만 수십 톤으로 추산되는 역보가 있던 공간이었습니다. 경찰은 먹고 남은 꼬치처럼 콘크리트에서 철근이 빠져버린 것은 제대로 굳지 않았거나 불량 자재를 썼기 때문인지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다만 논란이 된 39층 바닥의 두께가 15cm에서 35cm로 늘어난 것은 설계도와 맞는 타설로 조사됐습니다.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로 입건된 사람은 모두 11명. 경찰은 사고 현장 수습이 2주 정도면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현대산업개발 현장 소장 등에 대한 조사를 미뤄왔습니다. 하지만 수색 구조가 장기화하고 중앙사고수습본부가 꾸려짐에 따라 관련자들에 대한 본격적인 소환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네, 북한이 어제 오전 내륙에서 순항미사일 2발을 발사했습니다. 이달 들어 탄도미사일을 4차례 발사했던 북한은 이번에 순항미사일을 발사하며 올해 5번째 무력 시비를 벌였습니다. 보도에 이순윤 기자입니다. 북한이 어제 오전 내륙 지상에서 순항미사일을 2발 발사했습니다. 합참 관계자는 북한 내륙에서 상당 부분 비행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정확한 발사 시각과 방향, 지점, 신형 여부 등 세부 재원은 추가 분석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보통 북한 지역에서 저고도로 순항미사일이 발사되는 경우에는 지구 공면율 때문에 완전하게 탐지하는 데 어려움이 따른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위협이 되는 남쪽으로 발사되는 경우에는 저고도라도 탐지와 요격에 문제가 없다며 한미 당국이 사전에 예의주시하고 탐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순항미사일도 다중화를 하고 있는 걸 보여주는데요.
북한이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을 섞어 쏘게 할 경우 우리 탄도탄 방어망을 교란할 수 있어 위협적인 무기체계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북한은 이달 탄도미사일을 4차례 발사했고 이번 순항미사일의 경우 5번째 무력 시위로 탄도미사일과 달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탄도미사일에서 순항미사일까지 이달 들어 계속되고 있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맞서 군은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에 인접한 부대들의 훈련 개시 명령을 내렸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경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직접 제재할 수 있다고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인테르팍스 통신은 러시아 남서부의 남부 군관구 사령관이 산하 부대들의 훈련 명령을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남부 군관구 공보실은 6,000명 이상 병력과 수호위 전투기와 전폭기 등 60대 이상 항공 장비가 투입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접한 서부 군관구 소속 부대에도 훈련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동부 군관구에 속한 부대와 장비들도 우크라이나와 이웃한 동맹국 벨라루스와 연합훈련을 위해 이동을 시작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은 훈련을 빙자한 침공이 임박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I think when we said it was imminent, it remains imminent. But again, we can't make a prediction of what decision President Putin will make. We're still engaged in diplomatic discussions and negotiations. 바이든 대통령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직접 제재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다면 후과가 있을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Would you ever see yourself personally sanctioning him if he did invade Ukraine? Yes. 특히 국방장관이 미군 8,500명에 대해 유럽 배치 대비 명령을 내린 것과 관련해 머지않은 시점에 일부가 이동할지 모른다고 설명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 정상도 러시아의 침공 시 아주 큰 대가를 치를 것이라며 긴장 완화를 위한 명백한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Wir erwarten auch von Russland deshalb eindeutige Schritte, die zu einer Deeskalation der Situation beitragen. 특히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긴장 완화를 위한 길을 제의할 것이라며 오는 28일 통화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비해서 독일과 러시아 간 직통가스관인 노르트스트림2 중단의 전제로 유럽에 대한 에너지 공급 대책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미국 고위 당국자는 현지 시간 25일 전화 브리핑에서 유럽 지역 에너지 공급을 보호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여기에는 액화 천연가스, LNG 사업자를 포함한 광범위한 단위가 포함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도 예년 기온을 웃돌며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5도로 어제와 비슷해서 포근하겠는데요. 다만 이렇게 추위가 주춤한 틈을 타서 미세먼지가 말썽입니다. 대기가 정체된 데다가 또 중국발 스모그까지 유입되면서 현재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올라 있는데요. 외출 시에는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늘에는 구름만 간간히 지나겠고 아침까지 수도권과 충청, 전북 지방을 중심으로는 안개도 짙게 끼겠습니다. 오늘도 예년 기온을 웃돌며 추위 걱정은 없겠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1.3도, 대전은 영상 1.6도, 부산은 3도 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도 어제만큼이나 포근하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5도, 대전과 광주는 8도, 대구는 10도, 부산과 울산은 11도 선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주말부터는 예년보다 조금 추운 날씨가 찾아오겠고요. 휴일에는 영동과 경남, 또 제주도에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굿모닝 YTN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발표될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으로 10,000명을 넘어설 걸로 예상됩니다. 상황이 악화하면 다음 달 말에는 3만 명에서 많게는 5만 명까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승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0시부터 밤 9시까지 전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9,218명. 수도권에서 5,109명이 발생해 55%를, 비수도권에서 4,109명이 발생해 45%를 차지했습니다.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9,000명대를 기록한 것은
지난 2020년 1월 20일 첫 환자가 나온 이후 처음입니다. 밤 9시 기준으로 보면 그제보다는 1,781명 많고 1주 전보다 4,300여 명, 2주 전보다는 무려 5,400여 명 많습니다. 자정까지 숫자를 고려한다면 오늘 오전에 발표될 어제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10,000명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9일 0시 기준으로 5,804명이었으니 일주일 만에 약 2배로 증가하게 됐습니다. 이달 중 하루 10,000명대 신규 확진자가 나올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예측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전파율이 델타 변이의 2.5배라고 가정하면 다음 달 중순이면 신규 확진자가 15,000여 명에서 21,000여 명 사이로 예측됩니다. 또 다음 달 말이면 31,000여 명에서 52,000여 명에까지 이를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달 말 유행 규모가 이미 당국의 예상치를 넘은 것을 고려한다면 다음 달 유행 규모는 이러한 예측을 넘어설 가능성이 큽니다. YTN 김승재입니다. 전해드린 것처럼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되면서 확진자 증가는 당분간 불가피할 걸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오미크론 대응 체계의 전국 확대는 설 연휴 이후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보도에 이동호 기자입니다.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되면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8,000명대에 진입하며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일주일 전과 비교하면 4,500여 명, 2주일 전보다는 5,400여 명 많은 수치로 단기간에 2배 정도 급증한 것입니다. 방역당국과 전문가들은 오미크론이 델타를 대체하면서 당분간 확진자 증가는 불가피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재생산 지수 같은 경우도 0.92에서 1.18로 좀 일주일 만에 많이 올라가고 있고 이런 추세 자체가 꺾일 상황이 아직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확진자 수 증가는 어느 정도는 예측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당국은 오미크론이 앞으로 2, 3주 혹은 2월 내에 점유율이 90% 이상인 지배종이 될 것이라면서 다음 달 하루 확진자는 2, 3만 명이나 그 이상도 가능하다고 전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부터는 광주, 전남, 평택, 안성 지역에서 우선 오미크론 대응 체계가 가동됩니다. 이 지역에서는 60세 이상 고령층 등 고위험군만 PCR 검사를 시행하며 나머지는 신속 강원 검사 등에서 양성이 나와야만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호흡기 전담 클리닉에서 코로나19 검사와 치료를 담당하며 동네 병의원의 참여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오미크론 대응 체계의 전국 확대는 설 이후인 다음 달 초쯤 시행될 예정입니다. 진단 검사 체계의 전환은 국민의 불편을 좀 초래할 수도 있고요. 또 저위험군 진단은 다소 느슨해지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전환 시기는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미크론이 지배종으로 전환되는 한 달 동안 최대한 완만하고 부드럽게 위기를 넘겨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며 특히 이번 설 연휴에 이동과 접촉을 자제해달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가 오미크론용 백신 임상시험을 시작했습니다. 네, 3월 출시 계획을 지킬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호준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백신을 공동 개발해온 미국의 화이자와 독일의 바이오엔테크가 2주 전부터 생산을 시작한 오미크론용 백신을 1,420명에게 접종하는 임상시험에 착수했습니다. 1, 2차 접종자와 부스터샷까지 맞은 사람, 그리고 미접종자 등 3그룹에 오미크론용 백신을 접종해 안전성과 효능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오미크론을 델타 등 이전의 변이와 같은 수준으로 예방하고 효과를 오래 지속시키는 것이 새 백신의 목표입니다. 바이오엔테크는 당국 승인이 나면 3월까지 시장에 오미크론 백신을 공급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어 임상시험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한두 달 뒤 접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에서는 오미크론의 위험성이 낮다고 보고 방역 조치를 대폭 완화하는 움직임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덴마크 정부는 금년간 모든 코로나19 방역 조치 해제를 발표할 것이라고 현지 일간지 윌란스 포스텐이 보도했습니다. 인구 583만 명인 덴마크의 하루 확진자는 4만 명이 넘지만 중환자는 급속히 줄어 43명에 불과합니다. 인구 1,700만 명인 네덜란드도
하루 확진자는 5만 명이 넘지만 중환자가 200명대로 줄자 식당, 술집, 극장문까지 닫았던 봉쇄 조치를 대폭 완화했습니다. As countries go through the enormous surge in numbers of cases of Omicron, and then once they saturate the population, then I anticipate that in all of these places we'll see a similar very rapid drop in numbers of cases. 전문가들은 그러나 코로나의 완전한 종식보다는 위드 코로나가 미래의 일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지금은 마스크 쓰기 등 기본 수칙을 계속 지켜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호준석입니다. 대선 여론조사 소식 전해드립니다. 후보 5명이 대결할 경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민주당 이재명 후보에게 오차 범위 밖에서 우세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야권 단일화에선 적합도와 경쟁력 모두 윤 후보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를 크게 앞섰습니다. 김승환 기자입니다. 40여일밖에 남지 않은 3구 대선에서 대통령 후보 누구에게 투표할지 물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44.7%, 이재명 후보가 35.6%로 윤 후보가 9.1%포인트 차이 오차범위 밖에서 이 후보를 앞섰습니다. 2주 전 조사에서 윤 후보가 오차범위 안에서 이긴다는 결과보다 차이가 더 벌어진 겁니다. 안철수 후보는 지난 조사보다 다소 떨어진 9.8%였고 심상정 후보가 3.9%, 김동연 후보가 0.3%로 뒤를 이었습니다. 세대별로 보면 20대와 60대 이상에서 윤 후보가 절반 이상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고 이 후보는 40대에서 50% 이상의 지지율을 보였습니다. 30대에선 윤 후보, 50대에선 이 후보가 앞섰지만 그 차이는 크지 않았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윤 후보가 전라도와 제주를 빼고는 모두 이 후보를 따돌렸는데 전통 텃밭인 TK 지역 외에도 서울과 강원에서 윤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이 후보보다 20%포인트 이상 높았습니다. 지지 여부와 상관없이 당선될 가능성이 누가 가장 높은지 물었더니 윤 후보가 48.4%, 이 후보가 42.4%로 윤 후보가 오차범위 안에서 우위를 보였습니다. 이번엔 야권 단일 후보를 가정해 누구에게 투표할지 물었습니다. 윤 후보가 나오면 이 후보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은 지지율을 보였는데 지난 조사보다 격차가 더 벌어졌고 안 후보가 나설 경우에도 이 후보보다 7%포인트 이상 앞선다는 결과가 나왔지만 지난 조사보다는 차이가 다소 줄었습니다. 야권 단일 후보 적합도에선 윤 후보가 안 후보를 11%포인트 앞섰습니다. 지난 조사에선 안 후보가 윤 후보를 오차범위 안에서 이겼는데 이번엔 역전된 겁니다. 이 후보에 맞설 단일 후보 경쟁력에 대한 질문에서도 윤 후보가 안 후보를 14.3%포인트 큰 폭으로 따돌리며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여론은 김건희 씨의 통화 녹취보다 이재명 후보의 욕설 논란에 더 부정적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보게 될 TV토론은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보다 잘할 거란 사람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후보 선택에 영향을 주지 않을 거란 의견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권민석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서울의 소리와 7시간 통화에서 한 발언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형수 욕설 논란이 각 후보를 지지하는 데 어떤 영향을 줬는지 각각 물었습니다. 응답자의 44.5%가 미투 폄훼와 무속 논란을 부추긴 김건희 씨 발언이 윤석열 후보 지지에 부정적 영향을 줬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 발언이 윤 후보 지지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도 20% 가까이 됐습니다. 특히 다른 세대와 달리 20대 이하에서 긍정과 부정 반응이 엇비슷하게 집계됐습니다. 반면 이 후보의 욕설 논란이 지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은 50.3%로 김 씨 발언에 대한 부정적 인식보다 5.8%포인트 높았습니다. 모든 연령에서 부정적 인식이 압도적이었는데 20대가 이 후보 욕설을 가장 부정적으로 받아들인 점이 김건희 씨 상황과 대비됩니다.
두 후보의 TV토론 결과는 행정 방송 경험이 많은 이 후보 우세를 예상한 응답이 54.2%로 과반이었고 윤 후보가 잘할 거란 답은 31.8%였습니다. 하지만 TV토론이 후보 선택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거란 반응이 영향을 줄 거란 응답을 근소하게 앞서는 등 TV토론이 대선 레이스의 마지막 변수가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텔레비전 토론이 주요 후보들 간의 정책과 비전의 차이를 실시간으로 처음으로 직접 비교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관심이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아울러 선거 초반 판세를 결정하는 데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39.7%로 직전 조사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YTN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8명을 대상으로 무선 가상번호와 유선 RDD를 이용해 진행됐고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오늘 매주 타는 민생버스, 메타버스를 타고 자신의 정치적 고향인 경기도를 나흘째 누빕니다. 이 후보는 오늘 오전에 경기도 고향과 광명에서 도민들과 만난 뒤 부천에서 노동 공약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어 파주와 양주를 차례로 방문하며 현장 연설을 통해 지지를 호소할 계획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오늘 오후 당 소속 국회의원들과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참석하는 필승 결의대회에 참석합니다. 이 자리에는 이준석 대표 등 당 지도부도 함께해서 내가 윤석열이란 마음으로 전국 구석구석을 누비겠다는 의지를 되새길 계획입니다. 앞서 윤 후보는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리는 글로벌 비전위원회 주최 정책 토론회에 이어서 오후엔 이북도미 신년 할애식에 참석해 통일 대한민국의 희망과 비전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쿠팡 물류센터를 찾아 밤샘 노동자와 새벽 퇴근 인사를 한 뒤 경복궁역에서 출근 캠페인을 합니다. 이어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강력한 처분을 촉구하기 위해 오세훈 서울시장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오늘 당 전국결의대회를 열고 대선 필승 의지를 다집니다. 새로운 물결 김동연 후보는 오늘까지 별다른 공개 일정 없이 향후 대선 전략을 숙고하고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올해 한국 경제가 3% 성장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석 달 전보다 전망치를 낮춘 건데 세계 경제도 오미크론 확산과 높은 인플레이션 등으로 성장이 둔화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대부분 국가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오미크론 확산과 공급망 차질, 예상보다 높은 인플레이션 등 주요 리스크가 커지며 하방 위험이 커졌다고 IMF는 진단했습니다. 한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은 지난해 10월 전망 때보다 0.3%포인트 하락한 3.0%가 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내년엔 2.9%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앞서 정부는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을 3.1%, 한국은행은 3.0%, S&P는 2.7%로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첫 대외경제 장관 회의를 열고 대외 환경의 변동성과 불균형이 커질 가능성에 주목했습니다. 글로벌 인플레, 통화정책 정상화, G2의 성장 둔화,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발 지정학적 리스크 등 리스크 요인 등으로 특히 변동성 확대가 우려됩니다. IMF는 올해 세계 경제는 4.4%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석 달 전 전망 때보다 0.5%포인트 낮췄습니다. 미국 통화정책 정상화의 파급 효과, 중국 경제의 추가 둔화 가능성, 임금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 등을 주요 리스크로 거론했습니다. 미국의 성장률 전망을 비교적 큰 폭으로 낮춘 가운데 중국은 0.8%, 유로존은 0.4%씩 기존 전망 때보다 떨어질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주요국 가운데 일본과 인도의 성장률 전망은 상향 조정했습니다. IMF는 저소득 국가에 대한 백신 공급과 코로나 재확산 시 취약계층 지원 재강화, 지속가능한 중기재정 운영 계획 마련을 권고했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는 전 세계적인 물가 상승 압력이 올해에도 이어지다가 내년엔 진정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기타 고피나스 IMF 수석부총재는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 노동력 확보 어려움이 커지고 공급망 교란이 계속되는 데다 경기 회복에 따른 강한 수요, 식료품과 에너지 가격 상승이 결합한 결과로 올해 물가 상승 압력이 더 오래 지속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고피나스 부총재는 러시아의 침공 우려가 제기된 우크라이나 사태가 많은 국가에서 에너지 가격을 추가로 올릴 수 있고 이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더 오랫동안 높은 상태로 유지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광주 신축 아파트 붕괴 현장에서 실종된 작업자의 것으로 보이는 흔적이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첫 번째 작업자 시신이 수습된 지 열 하루 만입니다. 이강진 기자입니다. 지난 11일 사고가 발생한 지 2주째인 어제 오후 5시 반쯤 실종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핏자국과 작업복이 발견됐습니다. 내시경 카메라를 투입한 끝에 오후 6시 40분쯤 정확한 실체를 확인했습니다. 지난 14일 실종자 6명 가운데 1명이 사망한 상태로 수습된 지 열 하루 만입니다. 실종자 신원을 밝혀낼 단서는 아직 확보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람으로 추정되는 물건이 발견됐다는 뜻입니다. 자세한 것은 좀 더 구조 작업을 진행해야만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업자의 흔적이 발견된 곳은 건물 27층의 2호실 위쪽으로 앞서 소방구조견과 경찰 탐색견이 특이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27층 거실과 안방의 천장이면서 28층의 바닥인 곳인데 콘크리트와 철근 잔해가 내려앉아 있어 접근조차 쉽지 않습니다. 잔해물이 겹겹이 쌓여 있어서 킬이 많이 좀 시간이 많이 소요될 걸로 추정됩니다. 이에 따라 철근을 잘라내고 진입로를 확보하는 등 사전 작업을 마친 뒤에야 본격적인 구조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강진입니다. 네, 오늘도 아침 신문 살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코로나19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확진자가 오늘 10,000명을 넘을 것 같죠. 신문들도 이 소식 중요하게 다뤘다고요? 그렇습니다. 이미 10,000명을 넘을 거란 얘기는 진작부터 예견됐던 상황인데 네. 그럼에도 자릿수가 달라지는 거는 굉장히 큰 우려를 낳고 있기 때문에 신문들이 이를 주요하게 보도했습니다. 관련한 사진들도 실려 있었는데요. 서울신문은 어제 서울 잠실 종합운동장 임시 선별진료소 사진을 담았습니다. 왼쪽에 나와 있는 모습이고 이곳은 주말과 주중 모두 오후 1시부터 9시까지 여는 곳입니다. 지금 보면 굉장히 어둡죠. 저녁이라고 추정을 할 수가 있겠고 저녁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줄지어서 검사를 받고 있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9시까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어제 9시 기준 9,200명대, 그러니까 오늘은 이보다 훨씬 더 크게 증가할 수 있다는 걸 추정할 수 있겠고요. 오른쪽에 나와 있는 건 동아일보가 실은 경기 고양종합운동장 임시선별진료소 사진입니다. 이곳은 드라이브스루, 그러니까 차를 타고 검사를 받는 곳인데요. 역시 이렇게 달팽이 모양으로 쭉 줄지어서 차량이 서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설 연휴가 코앞이기 때문에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하고 확진자가 폭증하는 이런 모습은 걱정을 계속 키우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정부는 다음 달 말쯤에 3만 명에서 5만 명 정도 확진자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나올 수 있다 추정을 하고 있는데 일부 전문가들은 이 수치를 훨씬 더 웃도는 10만 명에서 20만 명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좀 비관적인 전망도 있다, 이렇게 함께 실려 있었습니다. 네, 여러 전망이 많지만 이게 우리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좀 앞으로 이걸 줄여나가는데 더 집중을 해야겠죠. 다음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되면서 코로나 검사 방식이 일부 지역에서 바뀌잖아요. 이게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네, 지금 일단 광주, 전남, 평택, 안성에 오늘부터 적용이 되고요. 빠르면 이달 말, 조금 늦어도 다음 달 초까지는 전국에서 변경이 됩니다. 조선일보의 이야기 다소 쉽게 나와 있는데 일단 대상을 두 군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고위험군, 일반 국민 이렇게입니다. 고위험군은 60세 이상 고령층이나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데요. 이런 분들은 지금과 똑같이 보건소나 임시선별검사소에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이 일반 국민에 해당하게 될 텐데 총 3가지 방법으로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는 선별진료소에 방문을 하게 되면 자가검사 키트를 무료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검체 채취를 해보고 나서
양성이 나오게 되면 이어서 PCR 검사를 추가로 받으면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약국 등에서 구매한 자가 검사 키트로 집에서 직접 검사를 하는 건데 역시나 양성이 나오면 이 키트 결과를 가지고 선별 진료소에 가게 돼서 PCR 검사를 추가로 받으면 됩니다. 자가 검사 키트만 본인 돈으로 구매를 하면 되는 거고요. 또 다른 방법은 인근 호흡기 전담 클리닉을 방문해서 전문가용 신속 항원 검사를 받는 건데요. 여기서 양성이 나오면 바로 그 클리닉에서 이어서 PCR 검사까지 진행하면 됩니다. 검사는 무료지만 진찰료 5,000원은 든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집에서 스스로 검사한 경우를 제외하고 나머지 두 경우에는 종이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방역 패스로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기존과는 조금 달라지고 좀 복잡하게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계속해서 안내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전국 소식 보겠습니다. 어제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뉴스에 참 많이 나왔습니다. 종로를 포함해서 재보궐선거에 3개 지역구에 후보를 내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관련 기사 어떤 게 있었습니까? 그 배경을 조명하는 기사가 동아일보에 실려 있었습니다. 표로 정리된 부분이 있었는데 일단 3월 9일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재보궐 지역구가 총 5곳입니다. 그중에서 민주당이 무공천을 선언한 곳은 종로와 경기 안성, 청주 상당 지역인데 이 안성이나 상당 같은 경우는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이 상실된 곳이고 종로 같은 경우는 경선 과정에서 이낙연 전 의원이 자진 사퇴를 한 곳입니다. 민주당 때문에 치르는 선거에 결국은 스스로 책임을 지겠다 이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 세 곳 모두 민주당 의원들이 당선이 됐던 곳이죠. 그렇죠. 여기에 송영길 대표도 다음 총선에 나가지 않겠다고 선언을 한 만큼 전체적인 인적 쇄신에 힘을 싣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문은 어제 송영길 대표가 이런 기자회견을 하게 된 배경을 그 제목으로 뽑았는데요. 민주당 관계자의 말인데 이러다가는 정말 질 수도 있다. 모든 카드를 동원하자. 이런 위기감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겉으로만 보면 국민의힘에서는 되게 좋아할 만한 소식인 것 같은데 또 그렇지는 않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마냥 웃고 있을 수만은 없다. 셈법이 복잡해졌다라는 소식이 서울신문에 실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무공천으로 사실상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신문은 그렇게 보고 있었는데요. 그러면 대체 누구를 공천할 것이냐? 이게 국민의힘의 새로운 고민거리가 됐다는 겁니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후보로는 원희룡 전 제주지사, 유승민 전 의원, 최재형 전 감사원장 등이라고 하고요. 경선 과정에서 졌던 어떻게 보면 후보들을 전략 공천함으로써 원팀 구도를 그려가겠다 이런 구상입니다. 그리고 또 일각에서는 아예 새로운 인물을 찾자 이런 의견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저런 상황들을 종합해 봤을 때 당내 갈등이 생기거나 혹은 이준석 대표와 마찰이 빚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전략 공천을 둘러싼 갈등이 깊어지게 되면 지금 국민의힘이 그리고 있는 원팀 구도가 깨지게 되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 지지율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봤고요. 그렇기 때문에 고심은 앞으로 더 깊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이 신문은 그렇기 때문에 종로 지역 역시도 경선으로 전환할 가능성도 있다고 봤고요. 송영길 대표가 이런 부분까지 다 계산을 한 것일까 그런 게 좀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그렇죠. 정치를 오래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속내까지 알 수는 없겠죠. 다음 대선 정책 관련 뉴스인데 신문에 노선도가 있던데 이게 GTX 노선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두 노선도가 지금 보여드릴 텐데요. 이재명 후보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그리고 있는 GTX 노선도입니다. 보면서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 일단 GTX A 노선부터 F 노선까지가 나와 있고요. A하고 C까지, A, B, C는 양 후보가 대체로 똑같은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D 노선, 여기서 연보라색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재명 후보는 김포부터 하남까지 있는 구도를 그리고 있고 윤석열 후보는 여기에 더해서 강남에서 여주까지 이어지는 노선, 그러니까 Y자로 그리겠다. 이렇게 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횡단하는 거고. 그렇죠. 윤석열 후보는 이제 Y자를 그리게 되는 거고요. F 노선도 좀 다른데요. 여기서 오렌지색을 찾으시면 됩니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파주에서 여주까지로 계획을 하고 있고 윤석열 후보는 수도권을 순환하는 그런 형태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후보가 경쟁적으로 GTX 관련 공약을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 일각에서는 수도권 집중과 집값 상승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제목의 기사를 보면요. 대선 한 달 앞 수도권 블랙홀 고민 없이 GTX를 막 그리는 양당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었는데
한 전문가 의견을 함께 소개를 했습니다. 수도권이 가진 문제를 수도권 내에서만 해결하려고 하면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 비수도권으로 인구가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이 지금은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인터뷰했습니다. 막 끓이는 양당. 참 제목이 재밌네요. 누가 되든 이 공약은 좀 지켜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우크라이나 사태를 좀 볼 텐데 지금 상황이 좀 긴박하게 돌아가는 모양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예요? 미국이 8,500 미군을 이제 출동 대비 태세를 갖추라 이렇게 명령했다는 소식 전해드렸고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상황이 더 악화할 경우에는 병력을 최대 10배 규모로 더 늘려라 이런 준비까지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는 건데 경향신문에 실린 사진을 보면요. 전운 고조라는 제목을 단 사진 2개가 나옵니다. 지금 오른쪽에 나오고 있죠. 위쪽에 있는 사진은 미국 공군 기지에서 우크라이나로 보낼 탄약과 무기, 장비를 운반하는 모습이고요. 아래 나와 있는 건 러시아 국방부가 공개한 장거리 전략폭격기 2대 사진입니다. 언제든 출격할 수 있다. 뭐 이런 걸 보여주는 사진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밖에도 왼쪽에 나와 있는 지도를 보면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인근 지역에 나토군과 러시아군이 마주보고 배치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나타낸 지도인데 점점 더 병력이 쌓이고 있고 앞으로도 쌓일 것이다라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나토 측은 동맹국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인 반면 러시아 측은 오히려 미국과 나토가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좀 안 좋아지는 것 같은데 어떻게든 최악의 상황까지는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이게 당연한 일이면서도 좀 놀라운 소식입니다. 파키스탄에서 처음으로 여성 대법관이 나왔다고요? 그렇습니다. 표현을 정말 잘 해주셨는데 성에 따라서 어떤 직책을 맡게 되거나 혹은 맡지 못하게 되거나 이런 건 없어야 하는 게 당연한 건데 아직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특히 파키스탄의 경우는 작년 성격차 지수에서 156개국 중 153위를 할 정도로 성차별이 심한 국가이기도 한데요. 거의 꼴찌네요. 이런 곳에서 최초로 여성 대법관이 나왔다고 조선일보가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아이샤 말리크 대법관이 그 주인공인데 지금 사진에서 오른쪽 인물이고요. 대법원장 왼쪽 인물 옆에서 취임 선서를 하는 모습 나와 있습니다. 말리크 대법관 같은 경우는 그동안 진급 기회가 있을 때마다 뭐 나이가 어리다, 추천 후순이다 이런 이유들을 들면서 진급에 늘 실패했다고 하는데 계속해서 이런 부분이 논쟁거리가 됐었고요. 올해도 역시나 논쟁거리가 되면서 파키스탄 사법위원회에서 4시간 정도 걸쳐서 이 임명안에 대한 토론을 했다고 합니다. 토론을 해야 할 정도의 사안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통과가 됐는데 통과가 된 것도 5대 4로 통과가 됐다고 합니다. 파키스탄 인권 운동가들은 이 소식을 반겼다고 하고요. 파키스탄 사회에 이른바 유리천장을 깨는 상징이 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소식은 올림픽 소식이네요. 어제 우리 선수단 결단식이 있었죠?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결단식 열렸고요. 이제 오늘로 이제 9일 남았습니다. 디데이가 한 자릿수로 떨어졌고요. 우리 선수들은 모레부터 경기 일정에 맞춰서 순차적으로 출국할 예정입니다. 출국에 앞서서 단체 사진 셀카로 찍고 있는 모습도 이렇게 사진이 실려 있습니다. 이번 선수단에는 코로나19 대응팀 5명도 함께 포함이 됐다고 하는데 함께 가서 안전하게 경기를 치를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고요. 현재 대회 목표는 금메달 1~2개에 종합순위는 15위 내라고 합니다. 뭐 늘 저희가 얘기했지만 뭐 이보다 충분히 더 좋은 성과를 내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결단식에서 눈에 띄는 장면들이 몇 가지 있었는데요. 도쿄올림픽, 그러니까 하계올림픽 영웅들이 영상으로 응원 메시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수영의 황선우 선수나 안산 선수, 박상영 선수 등이 이전에 보여줬던 것처럼 최선을 다하는 경기를 보여준다면 국민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6회 연속 태극마크를 연속으로 단 그런 선수가 있습니다. 크로스컨트리의 이채원 선수인데 이채원 선수를 향해서는 초등학생 딸이 응원 메시지를 또 보냈다고 합니다. 굉장히 눈에 띄는 부분이었고 이채원 선수 늘 처음인 것처럼 떨린다라는 소감을 전했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또 보였습니다. 좋은 성적 거두고 오기를 바라겠습니다. 뭐 메달도 중요하지만 지금까지 노력을 꼭 발휘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불이 난 곳에 있던 고기는 유해 물질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팔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기를 이력 번호까지 위조해서 유통하려던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양동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전 오정동에 있는 한 육류 직판장입니다. 고기를 담은 상자들이 잔뜩 쌓여 있습니다. 출동한 경찰과 구청 직원들이 옮길 엄두가 나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양입니다. 지난 17일 오전 이 직판장 근처에 있는 도축장에 불이 났습니다. 도축장에서 보관하고 있던 고기 60톤은 폐기 명령이 내려졌는데 이를 어기고 일부를 유통하려던 일당이 경찰에 적발된 겁니다. 경찰은 이곳에서 2억 원어치에 달하는 한우와 돼지고기 8톤을 압류했습니다. 불이 난 곳에 있던 육류는 자재 등에서 나오는 유해 물질이 스며들 수 있기 때문에 판매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폐기 명령 여부를 확인할 수 없게 이력 번호를 바꿔 붙였습니다. 경찰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도축 직판장 관계자 60살 김모 씨 등 5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직원들이 나눠 먹기 위해 일부를 남겼을 뿐이고 나머지는 모두 폐기했다고 진술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불법 축산물 중에 일반 시민들한테 유통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어서 그 부분까지도 확인하는 수사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경찰은 폐기 처분된 고기가 시중에 유통된 거로 드러나면 피의자들에게 사기 혐의 적용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독일과 러시아 간 직통가스관인 노르드스트림2 중단의 전제로 유럽에 대한 에너지 공급 대책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무력 분쟁을 대비하는 모습입니다. 보도에 김원배 기자입니다. 유럽연합 EU는 전체 가스 공급량의 3분의 1가량을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르드스트림2 가스관은 발트해 해저를 통해 러시아와 독일을 직접 연결하는 가스관으로 완공은 됐으나 아직 가스가 수송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미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비해 노르드스트림2 중단을 전제로 유럽에 대한 에너지 공급 대책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미국 고위 당국자는 현지 시각 25일 전화 브리핑에서 유럽 지역 에너지 공급을 보호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여기에는 액화 천연가스, LNG 사업자를 포함한 광범위한 단위가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북아프리카와 중동, 아시아와 미국 등 러시아 이외 지역에서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천연가스 물량을 파악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 주요 천연가스 생산업체들과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각 업체의 여력과 이 물량을 유럽에 팔 의향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유럽이 겨울과 봄을 날 수 있도록 충분한 대체 공급망 확보를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네, 베이징 올림픽 개막이 다음 주로 다가온 가운데 중국은 최근 타이완 부근에서 올해 들어 최대 규모의 무력 시위를 벌였습니다. 평화의 축제로 불리는 올림픽을 앞두고 중국 주변에서는 오히려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성홍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지난 일요일 중국은 타이완 방공식별구역에 군용기 39대를 진입시켰습니다. 전략폭격기와 전투기가 포함된 올해 들어 최대 규모의 무력 시위로 이틀 동안 계속됐습니다. 최근 미국과 일본의 군함 10척이 오키나와 부근에서 합동 훈련을 한 것에 대한 대응으로 보입니다. 任何人都不要低估中国人民捍卫国家主权和领土完整的坚强决心、坚定意志和强大能力. 하지만 미국은 이번 주에 항공모함 2척을 남중국해에 보내 다시 훈련에 돌입했습니다. 베이징 올림픽을 코앞에 둔 상황이지만 중국 주변의 군사적 긴장은 고조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도 중국에 찬물을 끼얹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푸틴 대통령에게 침공 자제를 요청했다는 소문까지 돌았지만 양국 모두 부인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상황이 악화할 경우 푸틴 대통령의 올림픽 개막식 참석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可能会增加擦枪走火以及失控的风险，但是从目前来看，谈仍然是一个非常重要的选项。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시험 발사도 올림픽과는 반대로 가는 분위기입니다. 베이징 올림픽이 평창 때처럼 평화의 제전이 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도 있었지만 개막일이 다가올수록 가능성은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네, 오늘 새벽 5시쯤 부산 지하철 2호선 열차가 운행을 앞두고 시범 운전하던 중 선로를 이탈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로 인해서 화명역에서 사상역 사이 구간에서 열차 운행이 첫 차부터 중단된 상태입니다. 부산교통공사 측은 복구를 마치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버스 등 다른 대중교통을 이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국 마사베 소속 경주마 닉스고가 2021년 세계 최고의 경주마를 뽑는 론진 어워드를 수상했습니다. 한국 마사베가 2018년 미국에서 구매해 활동 중인 닉스고는 지난해 페가수스 월드컵과 브리더스컵 클래식 등 5개 대회에서 우승하며 세계 최고의 경주마로 성장했습니다. 오늘도 예년보다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1.3도로 예년 기온을 5도가량 웃돌고 있는데요. 다만 추위 대신 초미세먼지가 말썽입니다. 현재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44 마이크로그램으로 이 정도면 평소의 2배 수준이니까요. 오늘 외출하실 때는 반드시 차단율이 높은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풍이 불어들면서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을 비롯한 서쪽 지방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호흡기 질환자와 노약자는 장시간 외출을 자제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까지는 예년보다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1.3도, 대전 1.6도, 광주 2.4도, 부산은 3도로 예년 기온을 2에서 7도가량 웃돌고 있습니다. 낮 기온도 어제만큼 올라 포근함이 감돌겠습니다. 서울 5도, 대전과 광주 8도, 부산은 11도가 예상됩니다. 설 연휴가 시작되는 주말부터는 예년보다 조금 추워지겠고 휴일에는 영동과 경남, 제주도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이후 설날 당일에는 큰 추위 없이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현재 내륙 곳곳에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낮 동안에도 연무로 남아있을 것으로 보이니까요.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사감독에서 YTN 윤수빈입니다. 이상으로 굿모닝 YTN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YTN 24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